제가 그 다음에 무청은 초기였다면 비슷한 경험을 가진 게 있습니다. 하나가 통영의 세병관인데, 세병관은 통제영이 3도의 해군 총사령부가 있었고, 여러분들 통영에서 많은 예인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아마 거기에는 아마 대부분들 다 아는, 저희가 좋아하는 시인 김춘수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윤희상 선생에서 전영림 화백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통영들이 갖고 있는 힘들인데요. 이 통영에 가면은 통영을 대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렬사고 하나는 세병관인데, 세병관은 객사이고 임금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충렬사는 죽은 이순신 장군을 배양한 데죠. 하나는 살아있는 국왕을 위한 데고 하나는 죽은 이순신 장군을 하는 곳인데, 그것이 통영을 대표하는 두 개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 중에 세병관에 우리가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근무했었던 사람들끼리 사진을 찍듯이 통제사가 온 다음에 통제사가 함께 근무한 사람들과 명단을 저렇게 현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넣습니다. 이게 원래는 통제사마다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대부분 없어지고 남아 있는 거는 별로 없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렬사를 세병관을 많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 때마다 이런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 중앙에서 파견한 이른바 화원들을 비롯해서 중인들의 명단하며 군사기지가 있고 그랬는데, 늘 궁금했었던 얘기에 맞닿습니다. 그 얘기는 뭔고 하니, 통제의 역사는 통영 시사도 있고 그렇지만 전문적인 역사 입장에서 보면은 통제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많은 시사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데, 통제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구성됐고 살았는지의 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영은 근현대는 있는데 전근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록물들은 그런 걸 접근해 갈 수 있는 너무나 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 근대에서 중요한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물들을 저도 보면서 반성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갔지만, 그리고 사과의 굉장히 중요한 답사 코스의 하나였지만 어느 분들도 이 현판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미술사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고, 최근에는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현판에는 없는데 누가 다행히 탁본을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김홍도도 여기 왔다 갔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김홍도가 죽방 어염을 갖다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쪽 지역에 다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들이 많은 거를 물고 들어지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걸 통해서 얘기들을 이쪽 지역에 굉장히 복잡한 군인들과 군인 가운데서 상급, 그 다음에 중앙에서 파견하는 군인들, 이런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모습들의 역사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병관의 현판기문들도 조금 정리를 했는데, 제가 정리한 다음에 현재 있는 분에 의해서 다시 재정리된 게 나오는데, 그게 훨씬 훌륭해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은 역할 분담을 잘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지역에서 향리들에 관한 조사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를 하면서 엄두를 못 냈던 것에 하나는, 전국의 향리들의 분포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특성상 그 각 지역들마다 어떤 집안들이 유명한 양반 집안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 어떤 가문에 관한 거대한 일람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혀 자기 옆에 지역만 가더라도 그런 걸 모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상대성이고, 외형적으로도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어느 시점부터, 그것도 불과 얼마 전부터 그 향리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간의 생명을 유지한 사실들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전국 330개 향리들의 한번 지용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송준호 선생님하고 와그너 선생님하고 20년 예정으로 했던 문과 프로젝트가 35년 되도록 못 그치고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이 만들어놓은 학문적인 파장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축척이 될 수 있는 축척과 축척 위에서 출발을 하니까 우리들로서는 참 그런 점들이 부러운데 그러나 그 참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제가 한번 전국 330개 군현의 지용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각 가문과 기록물들의 전거를 찾고 하는 작업을 하는 시작을 했는데 물론 미완으로 끝날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도 전국을 기록물들을 정리를 하고 여기서 나온 사람들의 문집이라든가 기록물들을 접근할 수 있는 기본 틀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가령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탐진 최씨들에 관한 기본적인 틀 같은 것들을 뭔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이 향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덩칸 교수 같은 분은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죠. 조선의 건국이라는 거를 우리 같이 사대부가 새로운 사회를 만든 그런 것이 아니고 고려 전기 이후 계속 추구해온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중앙 귀족 관력이 지방 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향리를 압도하는 형태로서 조선 왕조의 건국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덩칸 선생이 몇 번 뵀지만 아마 조선시대 때 후기까지 향리들이 갖고 있는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그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아마 본인의 연구를 많이 수정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의외로 조선 후기까지 일어나 있었던 이 사람들의 강인성, 가민으로서의 세습과 가문으로서의 읍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 사람들의 다양한 전략들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한다 그러면 아마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긴 시간을 보낼 수는 없고요. 제가 조금 얘기를 뒤로 넘어가서 그 얘기의 중요한 부분에 하나가 있는데 왜 향리들이 이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호남학 연구회,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거기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호남 지역의 연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말하자면 기고를 했거든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지역에서의 어떤 거를 쓰면은 가능한 한 그 지역에 논문을 기고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건 호남 연방선생안인데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령에서 근무했었던 영리들입니다. 이게 아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향리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조선왕조가 감령 체계를 만들면서 각 지역의 향리를 뽑아가지고 지금 같으면 도청에 근무를 시킨 다음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호남 연방선생안은 바로 전주에 있는 가명에 전라도 각 지역에서 차정했던 향리들의 명단들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게 임진왜란 때 없어졌기 때문에 1588년에 만들면서 약 30년 때부터 근무한 사람들을 기억을 해서 이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817년까지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게 부산의 보수동의 책골목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찾은 게 아니고 부산대학교에 지금 돌아가신 선생님께서 이걸 자기가 찾았노라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가지고 좀 연구하라고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됐는데
불과 얼마 전에 경매 사이트에 1894년까지 기록했던 원문이 나왔습니다. 이건 부본 정도입니다. 등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왔는데 가격이 너무나 고가라서 이거를 누구에게 얘기하나 고민하는 중에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판 것 같아요. 기록을. 왜냐하면 경상도의 경주에서 기름사에서 등산한 게 나왔는데 이건 중기에 등산 것인데 조선 중기에 그것이 여러 선생한 도선생한이라고 감사들의 명단 경주의 부윤들 경주시장들 명단 또 경주에 파견됐던 영장들의 명단 뭐 이래가지고 5종들의 책이 2억 5천만 원에 최근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이 도선생한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한 적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냈다가 들여놓은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긴 1817년인데 바로 19세기의 기록물들도 분명히 담겨 있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 전라도 지역의 근대를 만든 중요한 사람일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각 지역에서 차정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오늘 그 얘기가 조금 들어갑니다만 이 부본이라도 나온 게 책 자체는 등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안 좋습니다. 그러나 경매 사이트에 나온 거는 대단히 기념비적으로 만든 비단으로 입히고 그랬던 훌륭한 그 책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캡처라도 좀 제대로 해놨어야 되는데 아이고 곧 하는데 어느 사이에 잠깐 나왔다가 그게 사라져 버려가지고 제 말씀은 여기에 약 588명의 사람 영리들이 실리는데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일단은 각 읍에서 이 근대를 만들어간 근대에 앞선 중요한 인물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엇갈린 여러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신들이. 자, 비슷한 사례를 이거는 경상도 지역에 바로 그런 명단들인데 역시 각 지역에서 다 뽑아왔죠. 성주, 곤양, 성주, 김해 이게 초기의 것입니다. 임난 직전에. 그런데 여기는 경상도는 조선왕조 초기 거부터 시작이 돼서 남아 있습니다. 땅 기록물에.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있는데 이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 경상도 감령들의 영리를 안동 출신들이 거의 독점안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왕조실록과 같이 이 기록물을 3군데 나눠서 보관을 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중에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후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상도 도청에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라도에 많은 감령과 관련되는 작업을 하면서도 실제 거기서 활동을 했고 중요한 행정과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역할을 했던 이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지역사의 큰 공백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기록물들이 각 지역에서 이방을 했다, 호장을 했다라고 하는 선생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많은 데가 남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들의 자의식 그리고 오랜 전통들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서 앞서 얘기한 대로 어느 시점부터 향리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형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국 330개 군현들 이북은 절대 가볼 수도 없고 실제로는 이남조차도 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을 압니다. 가능한 한 그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서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업들이 어떤 때는 공동으로도 이루어졌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런 작업을 좀 할까요? 지역 엘리트들이 어떤 식의 연망들을 갖고 서로들 간에 상호 상승작용을 해가면서 됐는가. 이미 조선왕조 때부터 이루어졌던 일인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는요.
저희가 가령 산청, 굉장히 지금 같으면 내륙입니다. 그런데도 그쪽 지역의 향리들이 근대에 굉장히 앞섰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바로 감령의 영리라든가 병영이나 수용을 통해서 외지에서 온 향리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섞이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륙과는 관계없이 전라도 일원도 조사를 하면서 순창, 임실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다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교섭의 중심을 만들어 놓은 데가 대개는 이제 감령이나 수용, 병영,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네트워크인데, 그런 사례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역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약간 간략하게 얘기할까 싶습니다. 여기 앞서가지고 많은 분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도대체 향리 인구가 얼마길래, 또 양반 인구는 얼마나 될 것인가? 한국에서 양반 인구를 추산하는 것은 영원한 미스테리일 거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고요. 왜냐하면 지역마다의 상대성이 너무나 강하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거는 그냥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송준호 선생님하고 와그너 선생하고 얘기를 나눈 바에 의하면, 그래도 그분은 이거를 했으니까 한말에 가지고 나눴던 얘기인데, 이건 내일이라도 바뀌어질 수 있는 얘기인데, 대개 양반들의 인구가 한말에 한 12 내지 15가 안 되겠는가? 지역에 따른 차이는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의 귀족들이 그쪽 분야에 전공하는 선생님의 얘기 들으면 우리로 치면은 녹이 제공되죠. 그런 사람들이 약 프랑스 귀족에 해당되는 사람이 약 5% 정도. 그 다음에 일본의 사무라이까지 생각하는 영주들은 대개 4%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양반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중시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 후손들이 다 양반으로서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인구가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60, 70%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양반적인 행동가심이라든가 그런 문화들이 하향 확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로 지역사회에서 결혼관계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보면 명확한 사회적 구별짓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향리 인구는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의 향리들은 읍성이라고 하는 읍치에 거의 대부분 쇠거렸습니다. 관리에서 이 사람들의 직책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인구는 늘어나지만 직책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말 추산의 추산이고 거친 추산을 그냥 한다면은 대개 이 사람들의 인구는 0.2% 정도가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어이없는 추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그냥 계산을 했는데 당장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0.2%에서 나온 근대 엘리트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얼마만큼 큰 비중이었는가 하는 얘기를 인구 비율과 관계돼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초기에는 읍치가 대부분 근대학교가 세우고 이 향리들의 후손과 향리들이 그런 근대에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3.1운동 이런 걸 계기로 해서는 주로 지역 양반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 근대를 만들어 간다는 건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가령 읍치라고 하는 데는 대단히 세속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양반들이 추구할 수 있었던 수양과 예의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되게 속의 공간입니다. 이런 쪽에서 오래 근무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전환을 해가는데 이 사람들이 근대에 여러 가지 가운데 선택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령 탐진최 씨 같으면 이쪽 지역에 중요한 기독교를 만들었죠. 속의 세계에서 성의 세계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단순한 기독교의 수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실을 반영하듯이 향리들 가운데 천주교를 믿고 천주교 때문에 박해를 당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 세속의 세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에
언양부터 시작할까요? 간단하게. 언양의 해조시 가면은 천주교를 놀랍게도 빨리 수용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에서 19세기에 했고 이 집안에서 국회의원 역임했던 오이용이 나왔고 소설가 오용수가 바로 그러고 우리가 민중화가로서 유명한 오윤이 바로 오용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경주 김씨, 고룡신 씨 등 이 사람들 집에서 다 천주교를 믿다 보니까 이 집안들에서 놀랍게도 신부님과 수녀님들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언양이라고 하는 데가 뒤에 조금 얘기를 건너뛰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언양은 경상도 지역으로 보면은 울산 옆에 있습니다. 그냥 경상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언양은 언양 불고기로 유명한 데일 뿐입니다. 거기에 신불산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천주교가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됐다는 걸 상상하기가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바로 울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개항 이후에 배후지로서 일본과의 그 관계가 강해지면서 바로 언양은 배후지로서 중요한 지역을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몇몇 다른 어떤 경제 하시는 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그 지역에 면에서 면사무소에 있는 면장님께서 이상하게 해안이 있으셔가지고 그 면에 있는 식민지 시대 때 제적부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국가기록원에 넘기면 연구자들이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보기 드문 해안을 가지셔가지고 안 남겼습니다. 그게 벽 하나 가득했거든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나온 소중한 얘기의 하나입니다. 언양같이 거의 농촌이나 다름없는 이 지역에 5호 가운데 한호는 일본으로 공부하러 갔거나 돈 벌러 갔습니다. 이런 역동성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5호 가운데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교코 롯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여러 기업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 가면 그런 거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안 보이는 걸 본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이 언양 또 하나 거기에는 바로 오씨 집안과 결혼 관계를 맺게 되는 정씨가 있는데 바로 외국 문학 선구자로 꼽히는 정인섭이 바로 이런 양산의 향리 집안으로 와서 결혼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라는 이걸 계기로 해서 알게 됐는데 한국에 처음에 셰익스피어 학회가 생겼을 때 5명 주동한 분 가운데 3명이 향리 후손이더군요. 서울대 권영희 총장을 비롯해서 안동 출신인데 놀라운 최재서 선생, 해주 쪽에 바로 이 해주 최씨 향리 가문입니다. 제가 이런 몇 가지 사례인데 이 집안이 양산의 동네 정씨는 유명한 향리 가문인데요. 이 집안에서 정준모 장로라고 하는 분은 이방을 거쳤는데도 거치고 나서 불교에도 관계했고 이 시기에 종교의 어떤 다이나믹한 부분들을 거쳤는데 이분은 그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분이 성경과 관련돼서 남긴 하한시는 아주 탁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양산 쪽에 기독교가 수용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향리들이 이런 성의 세계하고 만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반영하듯이 엄청난 지적 고민들이라는 게 여기서 느낍니다. 이분이 주기철 목사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주기철 목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신사참배 반대하고 돌아가셨죠. 이분은 웅천에 알려진 바로 웅천 주시 향리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웅천 주시 향리 가문들이 바로 그 같이 놀랍게도 정주 오산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 지방과 정주에 있는 지방과 결혼관계를 만들면서 내려왔던 게 바로 이효재 선생의 아버님입니다. 유화여대 여성학 가셨던 이분 자신도 왜 본인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잘 모르시는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 주기철 목사하고 정주하고 만남이 되는데 가장 주변적인 지역들끼리 바로 서로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기독교라는 것을 통해서 예와 속이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성과 속이라는 세계로 이 두 주변부가 만나게 됐었던 사례를 보여줍니다. 개인을 뽑았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대표성이 있습니다. 울산 박씨는 임난 지난 다음에 거의 피폐화가 된 지역들인데도 불구하고
울산박씨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향리 가문을 거의 임진왜란으로 피폐화되고 일본이 점령했고 그랬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향리들이 생명을 유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뭐 여기 나눠드린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장에 관한 얘기만 잠깐 할까 싶습니다. 기장은 향리 가문 출신의 한글학자 바로 이북에 가가지고 북한에 한글 문법을 했었던 바로 김두봉이 나온 것입니다. 기장은 조선시대 때 문과급제자가 한 명도 배치 못한 330개 군영 가운데 7, 8곳이 문과급제자를 한 명도 배치를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장입니다. 그냥 많은 멀리 떨어진 부들에게는 기장 미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도 전라도 지역의 여러 미역의 위세에 눌리니까 기장을 아는 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근현대사 아는 분들은 김두봉이 갖고 있는 위상을 안다면 더군다나 그 사촌 김약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의 친일파 가운데 랭킹에 들어가 있는 법무대신으로 있었던 이하영이 놀랍게도 한말에 바로 기장 출신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장에서 이러한 인물이 나오는데 김두봉은 아버지가 마지막 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안이거든요. 동네의 근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까 무임들과 향리들의 후손들이 그쪽 지역에서 최초의 근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직에서 퇴임했던 나이 든 사람들이 근대 학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 부산 지역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동네 고등학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 만들고 식민지 시대 때 자격이 없게 되니까 그것도 과감하게 기부를 하고 장학금을 계속 줘왔습니다. 이 기용회는 지역의 문화의 중심 역할했습니다. 각 지역에 그 전통 문화들을 재창출하고 새로운 창출해 가는데 이런 나이드가 든 노년 연령집 인류학의 편을 빌자면 이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 근대를 만드는 데서 동네는 기용회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지역마다 전라도 일원에서 유치원 만들고 그러는데 앞섰던 데도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리 가문에 약간의 엇갈린 운명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서로 연망인데 나혜석이 여러분들 나혜석이 결혼해가지고 김우식하고 결혼했고 이혼 때문에 불운했다는 건 잘 알 것입니다. 나혜석은 바로 수원의 향리 가문 출신입니다. 집안들이 다. 나혜석이 결혼해가지고 김우식 왔는데 우리는 나혜석의 굉장한 연애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김우식은 무임 집안입니다. 향리하고 섞여져 있는. 아무리 나혜석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식민지 시대 때 결혼과 관련되는 것에 대한 한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뚜렷한 것입니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들의 선택이 식민지 시대 때 무한정으로 열렸다고 생각을 쉽게 할 것입니다. 김우식과 4년 동안에 걸쳐서 이 동네 읍에 살았는데 또 김우식이 가면서 여러분들 영화 암살에서 보는 김원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김원봉을 숨겨준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김원봉은 바로 밀양의 향리 후손입니다. 이 향리들끼리의 네트워크가 그런 면에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바로 동네 이 김원봉의 배우자가 박차정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운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네 향리 후손입니다. 이 사람의 바로 외당숙이 기장의 바로 김두봉입니다. 기장, 동래, 밀양, 양산을 잇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해하지 않고 한국에서 그냥 현대를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뒷부분을 약간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게 이제 문화로 봤을 때 어떻게 얘기가 많은 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향리들을 둘러싸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아까 공식적인 서사가 너무나 강인한 한국 사회에서 과연 여러 목소리가 들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향리들은 기록물들의
보면은 역사적으로 없어서야 할 존재로 되게 양반 글을 읽는 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모든 나쁜 것들의 중심은 향리였고, 또 여러분들 한국의 곳곳마다 서원에 배양되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 다 깔려져 있는 것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늘 향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들을 보면은 향리들에서 너무나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되는 역할을 하다 보면 또 하나, 이 사람들은 한 지역에서 어떤 경우엔 1000년을 살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조선시대 때로만 하더라도 600~700년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민심을 얻게 됐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리들의 역할이 큰데 그게 어떤 대목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참 복잡한 얘기의 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광무연간에 토지 사업을 한 다음에 식민지기에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데 그때 한국의 토지가 파악되는 규모가 거의 2배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를 묻질 않습니다. 왜? 이게 그냥 숨겨진 땅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게 나왔을까? 그 안에 개간을 한 것이 늘어났을까? 아주 짧은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통계적인 거에 매이는데 딱 한 분, 미야지마 선생이 그 2개 지역을 동시에 포섭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았는데 미야지마 선생께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 모든 지역마다 이상하게 늘어난 퍼센테이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군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의도적으로 줄인 거 아니었을까 하는 얘기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정약용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선시대 때 일정한 토지 규모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도량형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때 가령 예를 들면 1000평일 수 있는 거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600~700평으로 잡아준다라든가 하는 것들이 하나의 조선왕조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은 통계 수치로서는 그 당시에 잡히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당한 규모의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그걸 둘러싼 경쟁이나 갈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거는 굉장히 문화적인 부분이죠. 굉장히 문화적인 영역들인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리들과 관련되는 특히 정약용과 얘기가 후세 학자들이 너무나 정약용을 얘기를 금과 옥조로 여기다 보니까 정약용의 얘기가 어떤 얘기의 표준화 같이 돼버린 감이 있습니다. 아이러니는 곳곳마다 정약용은 잘 아시겠지만 저 향리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이랬는데 정약용 아시겠지만은 유배 갔을 때 또 그 이후에까지 정약용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그랬던 것은 바로 향리 출신의 제자였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인했을까? 어떤 목소리가 표준화되고 그러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령 한국에 존재하는 표준 영정. 어떻게 하나의 모습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나오는 다양한 모습들을 갖다가 버리게 만드는 그 부분은 아니겠는가. 지역을 구체적으로 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대한 그 문화적인 틀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자꾸 없애버리는 것이죠. 가령 왜 이순신 장군과 최용 장군의 표준 영정들이 나와야 되는가? 보는 사람의 각도와 맥락에 따라 다 다른데 흥미로운 에세이의 한 부분이지만 개성에 있었던 덕물산에 있는 사당에 바로 최용 장군의 사당에 바치는 고기를 갖다가 성계육이라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성계육. 개경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멘탈리티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성에 있는 향리 사당에는 놀랍게도 이성계하고 최용을 동시에 받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향리 사당이기 때문에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서로 만날 수 없는 영역까지 두 사람을 갖다가 받들고 이럴 수 있는 서로
모순되지만 공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런 게 우리가 규범적인 역사를 넘어서는 것인데 이게 향리 세계에서는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여러 개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그냥 뭐 광주도 갖고 올 수 있고 그랬지만은 그냥 가까운 동네 지역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그 중앙에 읍성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읍성으로 둘러싸인 데를 갖다가 조선시대 때는 대체적으로 읍치라고 그랬는데요. 읍치가 100% 확일적인 개념은 아닙니다만 읍치라고 그랬는데, 한국의 330개 군현들은 대부분 다 표준화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리들은 바로 여기에 살았습니다. 이거 그냥 저희가 이거를 한국사에서 오랫동안 도시라든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도 그거를 한국에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 읍치는 여기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여기는 전형적으로 향리들만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합니다. 서구의 도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근대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시빌 로우라든가 민법이라든가 또는 시티즌십이라든가, 심지어 서구 도시 문명에서 나왔던 시빌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한국의 전근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굉장히 되어 왔는데, 여기는 향리들이 때로는 동성촌락까지 만들어가면서 세거를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의 물리적인 어떤 구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양반들은 대부분 다 읍성 바깥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식민지 시대 때까지도 이 사람의 거주지를 보고 그 사람의 사회주의를 어느 정도 판정이 가능합니다. 도시화가 되는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도시화율이라는 건 너무나 높으니까 조선시대 때 여기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경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양반들은 포구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 부근에도 양포라고 하는 데께가 사실은 포구에 거의 가까운데, 그 집안의 양반 집안은 자기네들을 양월이라고 씁니다. 양포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포는 무시돼야 되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읍치에 사는 향리들은 여기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예와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장소들은 읍성 바깥에 있는 양반들이 사는 그런 동네고, 이 읍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속의 공간입니다. 속리의 공간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의식구조가 있어가지고 향리 가운데 향리 일을 안 하고 유업을 닦은 사람들이 읍성을 벗어나가지고 가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읍치가. 이런 게 근대 이후에 변했죠. 이거는 조선시대 때 330개 군현의 모습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근대 문화의 어떤 기원들을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런 속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 도시와 그 전에 있어서의 단계를 갖다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간의 이분 구도를 인지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밀양에서 조사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밀양 박씨 어느 향리 후손들을 조사를 하는데 아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무슨 후손들의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맞아 죽기 직전에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밀양 조사를 안 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근데 그냥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그 위에 점차 생각을 하면서 왜 그 언어를 피하게 됐는가, 그분들이 왜 그 언어들을 삼가게 됐는가에 대한 언어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창녕에 조사를 갔는데 창녕에 있었던 술정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학과에서 답사 가면 가장 가야 되는 굉장히 오래된 초가집이 있습니다. 이분 후손을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향리를 연구한다 그러면서 저의 얘기들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저를 자꾸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경성제대를 나오신 분인데 본인이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전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전 때문에 본인이 진출이 좌우가 됐고 평생 동안 아전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쌓은 응어리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은 그를 저희를 만나니까 마치 한 푸는 것 같이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건 조사를 아니면은 생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아전 세계라고 하는 건 먼 세계 같았지만 제가 만났던 지금 현재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이런 그 얘기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에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시문이 나왔는데 그거는 뭔가니 향리의 역사서가 1850년경에 만들어지는데 그 향리들이 왜 우리가 차별받아야 되는가? 양반과 기원이 다 같은데 왜 우리 차별하는가 해가지고 이게 4대에 걸쳐서 책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나오니까 호응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속편을 만들기 위해서 각지를 또 돌아다닙니다. 어떤 역사 연구자보다도 치열하게 돌아다니는데 바로 창녕의 이 집안에도 왔습니다. 그 창녕의 이 집안에 왔으니까 역사로 치면은 제가 갔을 때 비해서 제가 하면은 한 150년 전쯤 되겠는데 그 집안에서도 이 돌아다닌 이유를 알면서 같은 향리로서 동병상련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 느낀 소회를 갖다가 한시로 서로 쓴 기록이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아픔이 다가오더군요. 우리가 차별화된 사람들, 향리들 뭐 이런 자기네들이 아무리 유업에 종사해도 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문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속편은 출간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이명구라고 하는 분은 상주 출신의 향리 지식인인데 엄청난 기록을 남기고 그랬는데도 똑똑하다고 그랬고 그랬는데 결국 중앙에 쓰이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19세기 후반에 공교롭게도 이런 바로 이제 외세 침략을 받게 됐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런 양반 중심 사회에 불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만들어준 새로운 기회를 자신들이 뜻을 펼치는 생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김두봉이라든가 최연배라든가 이런 분들 외에 그렇게 나섰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고 믿고 그 세계로 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가 친일과 이런 곳으로서 이분구도하게 되면은 지역에서 이렇게 주변에 됐던 사람들의 고통들이 역사에 절대로 생명을 유지 못하고 우리는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박영철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식민지 시대 때 냈던 회고록에서 그런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전주 출신의 향리 후손인데 그 함경도 지사도 했고 했는데 이런 고통들이 우리가 주변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의 하나의 비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역사를 어떻게 좀 해고해 줘야 되는가 하는 얘기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제가 신분이 갖고 있는 용어의 문제점들 또 친족이라고 하는 친족 체계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 지체됨으로써 갖고 있었던 문제들 그게 바로 일본에서 들어온 그런 용어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연구를 하면서 가져온 안 좋은 파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잘못 썼다의 문제가 아니고 제 얘기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러니까 신분이란 용어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외국에서 갖고 왔을 때 그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훨씬 더 풍요하고 세계를 다시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많은 개념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그 하나만 제가 조금 이런 한두 가지만 더 이제 바로 그런 그 문화적인 접근들이 왜 중요한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연구를 할 때 호족대장은 많이 활용이 되고 준호구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개인의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것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한국의 많은 호족대장들이 경남 지역 것들이 전라도 지역은 동학과 의병을 통해 가지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지역의 경우에는 구 호족대장을 통감부가 위로 보내라고 그랬고 그 통감부에 보내려고 그랬다가 어떤 지역에서는 그걸 거부해 가지고 지역에 보존한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거부를 못 해 가지고 불태워서 없앤 지역이 있는데 그게 동네입니다. 호족대장들이 자기의 선조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걸 소중하게 생각했던 문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호족대장은 군역과도 관련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호족대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증오의 대상이다. 문화적. 동시에 그런가 하면은 제가 했었던 충격을 받았던 거는 경상남도 사천의 호족대상의 19세기 후반에 호라비와 가부가 60~70%가 넘었다는 거예요. 70~80%가. 이게 무슨 재앙이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다녔는데 그래서 혹시 옛날에 여기 과부촌으로 안 불렸습니까? 라든가 마을 곳곳마다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미쳤는가 하고 저를 사천의 곳곳 마을마다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게 역사적인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호족대장은 3년마다 만드는데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까지 역사적인 사실이 안 담긴 걸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기록물을 보는 굉장히 큰 힘을 준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는 무엇인가? 국가는 사실은 이미 호족대장의 쓰임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일정한 근거에 기초해서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른바 요즘 표현을 빌자면 국가 효과인데요. 그런 작업들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이 거대한 작업을 쓰임새가 없는데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말하자면 어떤 기록물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사회적인 실체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보게 됐습니다. 실용성과 이런 게 없더라도 그 실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용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호족대장과 관련되는 여러 연구들, 지금 현재 호족대장 연구는 조선 후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통계화시키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보여주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하나는 그것들의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읽지를 못합니다. 무슨 직역이 무엇이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작업들이 하나의 역사에 없고 왜 문화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가 하는 얘기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깨달음의 한 부분이 뭔고 하니 그 뒤늦게 사실은 여기를 조사하게 된 거는 판소리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판소리하고 관련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너무나 많은 창자들과 신지호 선생 제자들이 또 동학봉기에 앞장섰던 분들이 다 세습무가의 출신들입니다. 세습무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별로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바로 통영 지역에 있는 세습무가 분하고 알게 됐고 그분들 덕분에 각 어촌들마다 기록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 때문에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제가 늘 고백을 하는 일인데 저희가 받은 교육상 어촌 같은 데께 무슨 이분들이 글이나 제대로 썼겠나 하는 그런 편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들을 싸움하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편견과 싸우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빨간 거는 현재 문서가 전승되는 적입니다. 작은 몇 가지의 문서들이 아닙니다. 방대하고 지금 알려진 건 구조라 문서인데 그것도 근현대 쪽은 다 빼버렸습니다. 이쪽의 마을의 역사가 전근대 근현대로 이분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됐던 건 들었던 것, 그리고 여기에 추가가 몇 개가 또 그 사이에 됐습니다. 이걸 된 이후로 여기에 기록에 의하면은 약 19세기 초에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줬던 마을이 40개 마을입니다. 최소 40개 마을은 이런 기록 전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 마을들에서 이른바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산을 얼마 쓰고 하는 그런 편람들을 만든 시기가 바로 19세기 중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때부터 문서의 기록문화 전통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기록문화 전통이 끊긴 때는 언젠가? 바로 1970년대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렇습니다. 왜 이게 문서 기록 전통이 끊겼는가? 여기에는 제가 얘기하는 건 마을의 회의록을 비롯해서 인구대장, 토지대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구술한 기록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을들과 관련되는 모든 문서들이 있는데, 심지어 다대라고 하는 마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어촌 봉사를 와가지고 서로 체결했던 문서들도 다 남아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게 바로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오는 다들 한문 기록들이라든가 자료입니다. 이건 죽도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에는 일찍 서재가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어촌들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나 바꾸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이 별신굿이라고 하는 거는 구슬 마을의 축제죠. 마을의 축제를 2년 내지 3년, 어떤 때는 10년 만에 합니다. 최근에 10년 만에 한 마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없어졌고 세습모가들도 박대 때문에 다 떠났는데, 이 마을에 이게 바로 지동괴라고 하는데요. 아마 지통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주도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마을에 아까 봤던 그런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한 것인데, 바로 세습무가가 구술하면서 이 상자를 신성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상들의 손때가 묻었고 조상들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이게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믿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이 귀중한 기록물들이 마을들마다 남아있게 되는데, 특히 사라오 태풍 때문에 많은 마을에서 없어졌습니다. 굿을 못하게 되면서도 보존이 됐는데, 어떤 마을은 텔레비전에 다이로 이걸 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열어봤다는 거예요. 저희가 망치라는 마을 갔을 때 한 건데, 이 마을에 지금도 참 답답합니다. 그냥 그 답답하다는 건 뭔가, 이 마을들 외에도 딴 데들이 그럴 텐데 여기서 좀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속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딴 지역을 조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지, 이게 아는데 이쪽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은 딴 걸 모르기 때문에 요만큼 안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앞서 얘기한 그러면서 이쪽 지역의 거대한 기록문화권이라는 게 별신굿을 못하게 되면서 이 기록문화 전통, 소중한 전통들이 끊겨버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쉬운 점의 하나입니다. 지역을 다닐 때 저희가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습무가들이 갖고 있는 그 역사성과 그들의 역할들을 갖다가 거의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김성래 선생께서 이 4.3과 관련돼 가지고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세습무가들의 민간 치유사로서의 훌륭한 역할들을 했지만, 이분들은 이쪽 지역에 경남 지역을 규합을 해가지고 국채보상운동에 나섰다라든가, 신간회하고 관련돼서 계속 예산 지원했다라든가, 통영의 한산 대축적되기 전에 이들끼리의 모임이 곧 축제였다라든가, 이 지식인들도 배출이 되고 세습무가에 대한 상상을 깬다는데
다른 지역도 개인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이라든가. 최근에 나주에 갔을 때 나주에서 이런 그 계보와 이런 거를 열심히 연구하는 분의 노력을 보고 제가 감탄을 금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현지를 떴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습무가의 생각을 접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촉의 낙동강가에 있는 것인데요. 낙동강가에 있는 제가 이건 무덤만 보여드리는데 낙동강의 촉의 반말이라고 경남 지역은 탈춤의 기원이 되는 마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했고 탈춤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꼭 순례 코스 같이 이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가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있거든요. 아무것도 보질 못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여기 있는 이 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한문을 읽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비석이 이거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활인대라고 하는 중요한 그 둔덕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니 1817년경에 이쪽에 계속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 배경을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령 팀볼라 화산의 폭발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낙동강가에 많은 재해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바로 향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거대한 둔덕을 쌌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이 약하니까 제방을 쌀 수가 없었거든요. 인력을 동원할 수가 없고. 그 덕분에 1817년에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19세기 전반은 엄청난 인구의 격감이 있었던 시기라고 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 몇백만이 지금 죽은 거로 나오거든요.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은 놀랍게도 우리의 기록은 그런 걸 충실하게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에만 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역에 있는 실제 경험과 이런 게 오히려 전체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856년경쯤에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 둔덕에 올라가 가지고 1000명이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수치가 그런 식으로 했지만 아마 수없이 많은 목숨을 구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857년에 다시 둔덕을 중수를 하는데 이때 흥미로운 기록을 여기다 남겼습니다. 그 얘기는 뭔고 하니 국가 지역관청에 건립을 해도 좋다는 완문을 받아가지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돈을 모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에서 이 당시에 건립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원래는 좋은 일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는 뜻인데 그런 언어가 이 시기가 되면은 각지를 다니면 유의를 제공을 하고 돈을 모은다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립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유의를 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바로 이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말하자면 단순히 예술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미학이 바로 미덕이 미학을 낳고 다시 이 미학이 미덕으로 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19세기의 포퓰러 컬처라고 하는 거대한 한국의 변동이 생기게 하는 문화적인 그 역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미학적 발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이 지역은 아주 굉장한 평민 내지는 그 이하 폭우입니다. 시장에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상업적인 이득이 생기니까 여기에 마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큰 돈을 들여가지고 불망비를 세운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이걸 세운 사람들에 대한 말하자면 고마움에 대한 기억들을 기록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 19세기 중엽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문들마다 민간 차원에서 선정비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정비에 여러 층위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잊지 않고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최근에 어디서 발표한 것이 바로 19세기 후반의 후반 이후부터 그 전에 가령 뭐 이런 표현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K-팝과
과학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이런 대중문화들에 말하자면 열광을 했을까? 대중이란 말은 포퓰러 컬처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19세기 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이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농민 봉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났던 한국의 사회 변동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관한 하나의 중요한 지표를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거를 다양한 문화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재난에 관한 것입니다. 재난과 관련되는 여러 연구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답답합니다. 왜? 지역에 대한 거에 경험적인 조사 연구를 안 합니다. 문헌만 가지고 하는데 이런 지금 기록은 전혀 문헌에 국가의 관찰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실제 현장에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낙동강 연안 따라가면서 이런 비슷한 선정비들이 있는데 이걸 언제쯤 하지 하는 그런 답답함들이 다니다 보면 느끼는데 역시 이거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연구들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과 관련돼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죠. 최대한의 노력. 참고 삼아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 놀았는가 이 얘기인데 식민지 시대 때 만주로 이민을 갔었던 이 지역 사람들이 만주가 이제 중국이 적을되면서 거기에 우리로 치면은 만주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민속 경연대회 같은 게 있는데 단연코 1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는 피는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농악의 가락이라든가 그런 게 이쪽 지역과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쪽 지역에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지역문화유산 만들기하고 관련되는 얘기는 그냥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사실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매우 곤혹스러웠다. 연구자의 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하나 이런 얘기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연구자들이니까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많이들 관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역시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에서 비롯되는 상상력이 갖고 있는 힘은 대단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전부 여기서 했었던 일들은 하나의 실험적인 작업들입니다. 연속성을 계속 가졌다라든가 이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실험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부록으로 첨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록으로 첨부한 건 무엇인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왜 성균관과 종묘에서만 재래학이 있고 모든 향교나 서원은 재래학이 없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왜 없을까? 기원과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복잡하지만 확실한 사실이 하나는 그 역시 중앙의 어떤 헤게모니의 한 부분으로서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의 하나는 재래악이라고 그랬는데요. 가무악일 수도 있고 놀랍게도 충렬사는 세습무가 집안들이 거기에서 거상악, 거상무 해가지고 우리가 승전무라든가 이게 다 세습무가 집안들의 창출입니다. 새로운 한말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충렬사의 재래악이나 가무악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게 아닙니다. 새로운 문화적인 창출이죠.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하나의 모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바로 통영이 갖고 있는 정말 통영 사람들은 거기서 제일 상층부라 할지라도 딴 지역의 향리들한테서까지 무시당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왜 이쪽 지역에서 이런 역동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왔는가? 우린 주로 예술가의 차원만 알지만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대단합니다. 왜 이런 역동성이 나왔는가? 굉장히 조선시대 때 기준으로 보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향리조차도 결혼할 대상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들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축렬사의 그런 가무학의 창출인데 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연구자로서 생각하는 악의 세계는 우리가 예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질서의 준수와 질서의 고행을 얘기를 한다면 악은 그런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영감들과 상상력을 줍니다. 한국의 향교나 서원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근현대기에 한국사에 기여한 게 없고 오히려 더 퇴행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하나는 악의 세계가 배제됐다는 것이죠. 원래 예악은 함께 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의 어떤 생각에 미쳤는고 하니 그러면 향교와 서원에다가 바로 이 가무학을 넣는 것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축렬사에 그런 모범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허주 국조 오레이를 만든 허주를 배양한 바로 금오서원 하양 쪽에 있는 여기부터 한번 해봤습니다. 가무하게 그걸 해볼 수 있는 거로. 조금 몇 개 서원들이 가능성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중지가 돼버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하자면 하나의 모델들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본 것인데 이거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악하는 분들에게도 마켓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국가의 지원 상태로만 지금 운영되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전통을 그런 방식으로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로 보면은 안 한 것만 보이겠지만 우리는 왜 안 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눈들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나의 물음들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